존재 숲에 있습니다. 여도는 지금부터 정말 오랜만에 하이데거 단편 강좌 하나 엽니다. 지금까지 한 18개 정도가 모여 있고요. 또 존재와 시간 1차 자료 강의는 41개가 있는데 재생 목록에 가시면 단편 강좌만 18개 하이데거, 거기에는 후기 하이데거 강의까지 1시간짜리 강의가 묶여져 있는데, 오늘은 여도가 산책하다가 이 용어가 떠올랐어. 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 하이데거의 인문주의 편지의 핵심 용어를 갖고 철학 전반을 살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 말은 많이 들려오고 뉴스를 키면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우리의 뇌리를 스치죠. 정치 이야기, 미사일 이야기, 또 많은 사회적 어두운 면의 이야기, 그리고 광고를 보면 또 많은 세련된 옷을 입은 배우들의 상품을 선전하는 그런 이야기, 다양한 말들을 우리는 매일 접하고 정보화의 시대, 심지어 고전까지도 정보로 입력되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값싸게 살 수 있는 고전의 지식들을 섭렵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죠. 그건 단지 표면적으로 인식론에 그치는 거죠, 그죠? 친구랑 이야기하기 좋은 깊은 삶의 내면까지 건드리지 못하는, 고전 역시도 그런 정보로 언어화돼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과학기술 문명의 어떤 혜택을 통하여, 그죠? 다양한 언어들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지금도 획득하고 있어. 그런데 하이데거가 말하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언어는 그런 정보화 시대에 과학기술 문명이 무작위로, 무제한으로 제한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하이데거에 대한 이 명제만 딱 떼서 대화하기 좋게 친구들에게 자기의 지성을 뽐내면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야 이러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 그러면서 아주 가볍게 자신의 어떤 삶의 유용성에 적합하게 어떤 지식을 끌어내서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활용하는 그런 수준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으로부터 깊은 10년 이상의 사유를 통하여 후기로 전향하게 되는, 그러면서 나타나는 작품에서 이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 유명한 인문주의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죠? 위벌된 후마니스무스, 이것은 시인의 언어야. 그러니까 정보화된 시대에 우리가 언어의 홍수로부터 부동산 가격이 얼마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물가가 오르는데 어디에 가면 싸게 살 수 있고, 또 어디에 가면, 어떤 백화점에 가면 지금 명품 핸드백을 싸게 살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떤 맛집이 맛있는지, 이런 호기심과 잡담과 애매성에 빠진 자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들려오는 언어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쓸 때는 그런 방식으로 나의 세계를 드러내는 게 언어다, 이러면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잡담, 호기심, 애매성으로부터 들려오는 세인들이 관심을 갖고 욕망에 빠져서 자기가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이나,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통하여 1억 천금을 벌고, 또 그 차액을 통하여 일평생 떵떵거리면서 먹고 사는 그런 목소리들이 들려오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언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하이데거가 인문주의 편지에서 말하는, 인문주의에 관하여에서 말하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우리는 세인으로서, 그죠? 어떤 이 세계의 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들고 사람들이 말하는 세인의 관심사에 빠져서 언제든 싼 물건과 또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타자들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하여 어떤 사물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그죠? 이런 상태의 언어는 뭐예요? 정보화 시대의 언어죠, 그죠? 여기서는 우리는 진정한 삶의 깊이로까지 내려갈 수 있는 언어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지만은 대개가 이러한 언어의 홍수에 빠져 있는 경우가 우리는 대부분입니다. 일평생 동안 하이데거가 인문주의 편지에서 말하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언어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현대 디지털 자본주의 사회가 제공하는 호기심, 잡담, 애매성의 언어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존재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존재의 빈터, 존재의 빛이 드러나는 그 빈터에 언제나 탈존해 있어. 그런데 이 디지털 자본주의 사회가 제공하는 화려함과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미지와 이런 것들도 다 언어야. 몸의 언어, 신체의 언어, 그 다음에 또 어떤 SNS의 언어, 그 다음에 고전의 언어, 다양한 언어들이 있어. 뉴스를 통하여 들려오는 진행자의 언어, 시사의 언어, 일상에서 친구들과 떠들면서 할 때에 나타나는 언어.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우리는 거기에 되게 빠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존재의 빛으로 탈존해 있는 인간 현존재의 어떤 그러한 본래적 언어가 은폐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우리는 시끄러운 어떤 정보화에 쏟아지는 언어에 접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소비하고 거기에 빠져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덧 나이는 40, 50, 60이 돼서 70이 돼서 비로소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도가 볼 때 하이데거가 철학적으로 또한 이 언어의 개념을 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이데거가 사용하는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는 확실히 시인과 철학자의 언어야. 그러니까 이 말 이후에 사유하는 자들과 시를 짓는 자들은 이 언어의 집을 지키는 수호자다 이런 말을 하거든. 독일어로 베이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인들의 언어를 말하는 건 확실해 이게. 그런데 이러한 말과 가장 비슷하게 나타난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있어. 그래도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누스, 필론, 이러한 모든 철학적 고대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들의 사유를 전반적으로 볼 때 하이데거의 이 후기 하이데거의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에 관하여 나와 있는 어떤 로고스 개념에 대한 분석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언이. 해석에 관하여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를 진리의 집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통찰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 로고스, 진리가 드러나는 장소로서의 말이야, 레게인이야. 그런데 이 말은 언제나 진테지스, 종합하고 디아이레시스, 분리하는 특징을 통하여 존재의 진리를 드러내고 감추기도 해. 그래서 긍정하고 부정하는 어떤 명제론의 어떤 진리의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해석에 관하여서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해요. 로고스는 진리의 장소다. 좀 유사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는 이것을 어떤 존재를 지키는 목동인 시인들이 자기의 언어를 통하여 시어를 통하여 존재를 계시하는 거죠. Die Offenbarung des Seins. 그게 존재를 열어 밝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화의 언어를 갖고는 오늘날 20세기, 21세기에 그런 디지털 자본주의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미지와 그런 언어들, 심지어 고전조차도 어떤 아주 값싼 거죠.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써먹기 좋은 실용주의적인 것들로 빼내서 정보를 얻잖아, 그죠? 고전도 그래요. 고전의 맛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식의 어떤 정보지식 차원에서 고전을 이렇게 한다. 자기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러한 관계 안에서 진정한 세계와 사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 세계와 사물의 관계는 은폐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진정한 의미로서 다가올 수 없는 거야. 내 욕망의 지배의 대상이요, 내 욕망의 어떤 충족의 대상으로서만 사물이 나에게 드러나는 거야.
이에 반하여 시인들은 이 세계의 사물들과 어떤 관계 맺음에서 드러나는 자기의 주관적 느낌을 기록하는 자가 아니에요. 시인들은 결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어떤 현상에 대하여, 세계 사물에 대하여, 세계 사물들의 관계 맺음, 연관 안에서 자기가 느낀 것을 주관적인 언어로서,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는 자들이 아니야. 이건 시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시인은 오히려 침묵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예도가 지금까지 많이 강의를 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블랑쇼의 문학의 공간에서 시인들이 시를 쓸 때, 그죠? 3인칭이 아니라, 아니,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바깥의 사유를 이야기하잖아. 시인은 시를 쓸 때 주체가 돼서 나가서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야? 하이데거의 탈존의 개념과 같이 가는 거죠. 블랑쇼는 하이데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세인들 역시도 자본주의가 주는 어떤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거기에 빠져 있는 우리 역시도 탈존해 있는 존재인데, 단지 호기심 잡단 애매성의 언어에 의하여 이 시끄러운 세상에 세파에, 그죠, 찌들려 있기 때문에 이 탈존해 있는 존재의 빛으로 바깥으로 나가 있는 그 상태를 단지 자각하지 못할 뿐이에요. 은폐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인간 존재는 언제나 탈존해 있는 존재야. 엑시스텐츠. 이 후기 하이데거한테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바깥으로 나가 있다는. 그래서 세계와 사물의 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주체의 욕망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들은 침묵해. 침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자연의 숲속에서, 그죠, 침묵하면 들려오는 소리는 바람 소리야, 그죠? 침묵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주체의 언어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묵한다는 거는, 침묵하면은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 독일어로 루어, 슈틸레, 고요함이야, 그죠? 루이. 그러니까 고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움직임이 없고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나의 주체가 침묵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 세계의 다양한 사물들의 연관이, 존재가 타자와 더불어 있는 이 세계, 사방세계, 심지어 떠나버린 신들조차도, 이미 죽어버린 어떤 영혼들조차도 돌아왔어. 이 대자연과 더불어서 어떤 생명체로서 우리에게 말을 건다라. 침묵한다는 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다는 게 아니야. 침묵한다는 건 단지 내가 주체로서 나 자신의 언어를 발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시인의 언어의 핵심이에요. 시인은 자기의 세계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기록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죠?
침묵을 통하면, 침묵하게 되면 오히려 예도가 이 존재의 숲에서 침묵하면 대자연을 스쳐가는 바람소리와 새소리와 거기에서 또한 바스락거리는 낙엽소리, 이런 것들이 함께 들리죠. 그죠?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거는 그냥 조용한 슈틸레의 상태가 아니에요. 단지 나는 이제 말함으로부터 그 행동을 중단하고 들을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인의 자세인 거예요. 듣는다는 건 뭐예요? 잡담 호기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귀를 닫고 이제는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양심의 소리도 될 수 있지만 침묵했을 때 나에게로 말을 걸어오는 이 대자연의 생명의 소리, 일자의 소리, 그리고 신적인 것의 소리, 어떤 나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세계가 다양한 사물들과 하나가 되어서 말하는 존재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소리, 그걸 듣는다. 그리고 그걸 듣고 시인은 자기의 시를 쓰는 거야. 이 말은 뭐야? 시인은 결코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느낌을 기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침묵했을 때 들려오는 존재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서 나에게 전해주는 존재의 빛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시인의 언어야, 여러분. 그 언어는 진정한 이 세계, 오늘날 생태적 문제, 인간의 욕심에 의하여 파괴된 이 우주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의 썩은 내가 나는 인간의 욕심의 어떤 한 구석으로부터 그것을 치유하면서 진정한 이 세계에 있음의 진정한 의미, 이게 불교하고도 상당한 연관이 있어. 그죠? 나 자신의 주관적 욕심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 그냥 내가 이 세계의 우주와 하나가 되면서 나타나는, 그저 그렇게 있음, 무명을 깨치고 진여의 상태에서 다시 나에게 다가오는 세계 사물들의 소리, 그게 바로 생명의 소리인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시인이. 그러니까 시인이 침묵하면 고요함이 나타나고 어떤 정적이 나타나는데, 그 정적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무의 상태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 존재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욕심과, 그죠,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자기를 잃어버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의 언어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란 이 세계의 본연으로 있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나무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땔감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이 세계가 다양한 돌들, 세계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과연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인간이 그것을 캐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세계를 조작하기 위하여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존재의 계시를 드러내는 게 언어요. 그 존재의 계시는 바로 이 세계의 사물들이 본연에 있음으로 여여히 그렇게 있음을 통찰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있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시인이 침묵했을 때에 들려오는 존재가 말을 걸어오는, 그래서 그 존재가 역사의 운명과 같이 이 우주적 생명체의 힘이 시인의 영혼을 덮치면서 다가올 때에 드러나는, 그 경악함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언어의 목소리. 그 경악 속에서 시인은 드디어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 언어는 이러한 정보화 시대의 언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계의 주인은 주체가 아니라 이 세계의 우주적 생명체로서의 그저 그렇게 있음, 여여히 있음, 사물의 본래의 모습이 자기 자리에서 말하는 그 관계성의 소리, 그것을 듣고 시인은 자기의 시집을 창조하는 거라. 이게 하이데거가. 그래서 인문주의 편지는 사실은 거죠. 오늘날의 인문주의, 후마니스무스는 진정한 인문주의를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게 주제야, 여러분.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인문주의가 인문주의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 진정한 인문주의는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타자로서 이 세계에 우리와 함께 사는 자연세계, 그리고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떠나버린 신적인 것, 이 사방, 후기 하이데거약에서 중요한 사방세계 있잖아. 그거. 자연과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가 돼 신적인 것과 죽은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서 노래하는, 그러니까 시인들만이 볼 수 있는, 침묵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인간의 주인이 아닌, 그래서 사방세계, 그 존재만이 진정한 존재라. 과학기술 문명으로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이 자연세계를 파괴하고, 그죠? 그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이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여, 자연을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자연과 인간, 하늘과 땅, 신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말 걸어오는 존재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게 바로 시인이 듣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이데거. 점점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이상학에 대한 새로운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후기 하이데거가 발견한 존재의 빈터에 나가 있는, 탈존해 있는, 존재의 밑에 탈존해 있지만 현대인들이 과학기술 문명에 어떤 이기에만 빠져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욕심에 빠져서 사실은 자연의 이 생명력을 잊어버리고 사방세계가 파괴되면은 인간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끝까지 그죠, 자기의 편리를 위하여 주문하고 그 다음에 일회용 컵을 쓰고 음식물을 먹고 자기의 편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생태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것도 하이데거가 인문주의 편지에서 경고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인문주의가 뭐냐를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래서 존재라는 거야.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사방세계 전체에서 들려오는 어떤 사물들의 관계성, 인간과 사물과 자연과 식물과 동물, 그 다음에 무기물까지 진정한 그 사물들의 본연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관계성 안에서 새롭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존재의 목동인 거야. 어떻게 보면 존재의 목동이라는 것은 이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에 외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러한 시인들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은 덜 파괴되고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서 신적인 신성함을 느끼면서 죽은 자와 신들과 땅과 하늘과 이 우주적 생명체들이 하나가 된 그 세계를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시인은 치유자예요. 물론 하이데거는 시인과 철학자를 함께 놓으면서 사유하는 자와 시를 짓는 자는 어떤 언어가 존재의 집으로서 작동하는 그 집의 수호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죠?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사방세계의 존재가 제공해주는 존재의 목소리, 이런 것들은 유대 전통에 있는 욥기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는 폴 리케르가 해석의 갈등 오부 종교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기도 해요. 후기 하이데거 갖고 해석한 거예요. 욥이 어느 날 자식들도 죽고 재산들도 다 잃고 망하게 됐어요. 친구들이 와서 네 죄 때문에 그렇다. 잡담, 호기심, 애매성이 들려오. 그래서 욥은 자기의 정당성을 끝까지 변호하고 주장하고 친구들과 변론해. 이런 목소리들이 다 지나가고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이제 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이 세계를 만들었느냐? 응? 네가 이 세계의 지평을 아느냐? 응? 왜 저 새들이 지저귀고, 응? 나무는 왜 저 자리에 있고, 응?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왜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너는? 응? 네가 이 세계, 내가 이 세계를 토대를 놓을 때 너는 뭘 했느냐? 요번 친구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신의 목소리를 듣는. 이상하게 자기 자신의 파괴된 폐허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것들에 빠져 있었던 욥의 지평이 이제 신의 창조의 우주적 지평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하여 후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사방세계의 우주적 지평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스님들이 깨달음을 통하여 경험하는 어떤 것과도 연관될 수 있겠죠. 그죠? 그 지평을 보고 욥은 고백하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당신 앞에 회개합니다. 욥은 어떤 말도 신 앞에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존재가 말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고전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가리로, 여러분들의 협소한 실용적 욕심으로 고전을 조작하고 어디에 가면 쉽게 고전을 강의해주고 그걸 쉽게 써쳐먹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고전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시인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 들음을 통하여 내가 보지 못했던 이 세계의 지평이, 내가 지금까지 봤던 욕심의 눈으로 봤던 세계 사물들의 지평이 사라지고 욕심의 눈이 벗어지면서 진정한 사물의 관계가 새로운 지평으로 다가오는, 이게 바로 존재가 나에게 말을 거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어렵지만 뭔가 들어오죠, 여러분. 고전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의 지평이 열려진다. 거기서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했던 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 의 개념이라.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얘도의 클래스를 아시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 꼭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